네, 그럼 이제 그 자료형과 자료형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데이터 타입과 프라이머리 데이터 타입이라고 쓰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and 프라이머리 데이터 타입.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패키지부터 만들 겁니다. 패키지의 이름은 섹션 01으로 만들 거고요. 패키지 이름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게요. 섹션 01의 데이터 타입. 자, 그리고 서브 패키지로 EX0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의 이름은 usage of data type이라고 쓸게요. usage.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요, 그냥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은 메인 함수를 추가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선언과 값의 대입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변수의 선언과 값의 대입을 동시에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요, 변수와 선언, 변수의 선언은 따로 분리하고 변수의 선언, 그 다음에 값의 대입을 분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었어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 a는 3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것의 의미는 이 부분이 선언이고 이 부분의 값의 대입이잖아요. 그럼 선언과 값의 대입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한 다음에 값을 대입을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 간단한 예제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쓰셔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대입,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선언을 반드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 선언 없이 바로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C는 7, 뭐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C라고 하는 것은 선언된 적이 없으니까 메모리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로 EX0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 만들 클래스의 이름은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과 상수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naming variable constant. 그러니까 상수와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의 규칙, 선정 규칙을 배우셨죠? 그걸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메인 함수를 추가를 하실 거고요. 자, 거기 안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변수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이름. 자, 그럼 이제 먼저 불리언 타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자료형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실습을 다 하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자료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름만 잘 보세요. 제가 A, B, C, D 이렇게 줬습니다. 대소문자를 섞어서 썼죠. 새로운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소문자를 막 섞어서 썼습니다. 자, 가능은 하지만 권고사항은 유료입니다. 자,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단어로 표시를 하고요. 단어의 시작은 소문자로 표시하고 새로운 단어가 왔을 때 이제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캐물 케이스가 아니죠. 그냥 차라리 A, B, C, D라고 쓰니까 나을 뻔했는데 소문자로 다. 여기 지금 각각 B와 D라고 하는 것을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마치 새로운 단어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트로 가나다.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전혀 오류가 안 나죠. 한글도 가능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쇼트로요. 언더바 ABC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더바라고 하는 이 특수 기호는 자바에서는 영문자와 동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자의 알파벳에 두 개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더바와 달러 표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영문자든 뭐든 일단은 다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앞에 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자, 이번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방식인데,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는 특수문자를 두 개를 썼네요. 여기에
언더바도 썼고요. 달러도 썼습니다. 자, 달러와 언더바 두 가지는 영문자와 동급이다. 자, 거기까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도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A, B, C, D라고 썼습니다. 자, 숫자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오류가 나죠? 숫자를 쓸 수는 있지만 숫자는 A, B, C, D라고 하는 알파벳이랑 동급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지만 제일 앞에 1번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숫자는 제일 앞에 올 수 없다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얘는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를 앞에다 안 쓰고 다른 곳에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A, B, C, D,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전혀 문제 안 되죠? 오류 안 나죠? 자, 지금 여기서 주황색 줄이 계속 가져 있는 건 뭐냐면 이 주황색 줄이라고 하는 건 변수 선언해놓고 not used,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선언만 해놓고 이 값을 사용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고창이 뜨는 겁니다. 확인하라고.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라고 하는 건 이게 오류입니다. 빨간색 줄이 가는 거. 이렇게 빨간색 줄이 가는 게 오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loat int라고 썼습니다. 자, int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int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왜? int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형의 키워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바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예요. 자바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는 이클립스에서 아예 색깔도 다르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놈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요? 더블 메인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메인이라고 하는, 이건 좀 불가능하니까, 자바에서 사용할 수 없는 키워드니까 이것도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불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죠. 자바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 메인이라고 썼는데 간혹 이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앞에 이론 파트 제공할 때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실습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메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무조건 만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바에서 메인이라는 함수를 무조건 만들도록 고정을 해놨었으니까 내가 메인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메인 쓸 수 있습니다. 메인 쓸 수 있고요. 이건 가능입니다. 자, 메서드 이름과 변수 이름은 동일해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소괄호를 같이 써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때 ABC, 나중에 메서드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때는 ABC를 호출할 때는 메서드 호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변수를 호출하고 싶다, 변수 값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자, 제가 지금 ABC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하지 않고 메서드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나긴 하겠지만 이걸 메서드 선언하고 변수 선언하게 되면 오류가 안 나겠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과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여기다 써놓을까요? 자, 여기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메서드 호출하는 방법이랑 변수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메인 함수가 자바에서 강제로 포함시키도록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메인이라는 메서드 그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메인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굳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혼돈할 수 있으니까. 자, 밑에 거 두 개는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nt mywork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불가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불가능이죠? 자, 여기 지금 가운데 띄어쓰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띄어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띄어쓰기라고 하는 거가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수키예요. 그럼 특수키라고 하는 놈은 달러랑 언더바 두 개만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 특수키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페이스라고 하는 케이스 특수키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라고 하는 특수키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붙여서 쓰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자, 역시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tring my class name 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가장 보편적인 변수의 이름 선정 규칙이죠.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camel case,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앞에를 대문자로 쓰는 거. 이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변수의 이름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썼습니다. A, B, C.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권고사항 위배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다 대문자로 쓰는 것들은 상수를 표현할 때 전체적으로 대문자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딱 써놓고 나면 사용자가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ABC라고 하는 ABC는 8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ABC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모든 개발자들은 얘가 파이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라고 본단 말이죠. 상수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값을 변경시키거나 대입하는 것 자체가. 물론 초기 값이 있을 때 여기서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 앞에다 내가 파이널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나중에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파이널을 한번 써볼게요. 자, 파이널이라고 딱 하고 썼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값 대입했죠. ABC라고 하는 놈은 여기다가 이미 처음 초기화할 때 뭐 7이라고 초기화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난단 말이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아까 에러가 안 난 거는 지금 값이 한 번도 대입이 안 됐으니까 첫 번째 대입이 되는 그 위치에서 값이 초기화가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ABC에다가 9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않았는데 ABC라고 붙이면 어느 개발자든지 간에 얘는 파이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 이런 변수들을 막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파이널을 안 쓰게 되면. 그럼 그 코드가 되게 이상한 코드처럼 보일 거란 말이죠. 분명히 ABC라고 하는 것은 상수일 텐데 이름은 상수처럼 전놨는데 상수가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 부분 다시 지울게요. 잠깐 부연 설명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변수의 이름을 선정하는 규칙이었고요. 상수 이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라고 하는 것은 값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상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수는 별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더블 파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변수죠. 그냥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더블이라고 하는 자료형만 넣고 이렇게 그냥 변수의 이름을 변수든 상수든 그 이름을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변수죠. 이걸 상수로 만드는 방법은 앞에 그냥 파이널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게 그냥 상수화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라서 최초 값이 대입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은 이제 이름 선정 규칙이니까 나중에 이제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도 또 따로 하나의 섹션에서 배울 거예요. 자, 지금은 이름을 지을 때 상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바꿀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이름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상수를 지금 대문자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my data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다 대문자로 쓰긴 했는데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할 때는 가독성이 다 대문자로 쓰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문자로 언더바로 표시해서 두 개의 단어를 구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 소문자로 쓰니까 이걸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줬단 말이죠. 자, 그거랑 같이 일치되는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단어들을 구분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가독성을 높여준다.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파이널로 상수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한번 선언해 볼 거고요. my data라고 썼습니다. 자, 이건 변수의 선정 규칙을 완벽하게 지킨 코드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my data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앞에다가 파이널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my data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입할 수가 없죠.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바꿀 수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최초의 my data라고 하는 값에다가 만약에 뭐 3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처음 이제 값을 땅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값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my data는 5라고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난단 말이죠. 에러 잘 쳐다보면 여기는 지금 로컬 베리어블 어쩌고저쩌고 파이널이다. 파이널이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값을 어사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 윗부분, 요 부분을 만약에 안 보고 그냥 이 코드를 봤다고 한다면 다른 개발자들은 되게 이상하게 볼 거라고요. 분명히 얘는 변수인데 왜 값을 대입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권고사항을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삭제하고요. 자, 그래서 얘는 가능은 하지만 권고사항 위배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거도 일단 설명은 드렸으니까 이 아래 거도 지울게요. 나중에 이제 각각 메서드 챕터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번 예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은 변수의 이름을 선정하는 규칙과 상수의 이름을 선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수인 경우에 아예 문법적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법적 에러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반면에 이렇게 권고사항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권고사항도 꼭 지켜달라. 가능한 지키는 연습을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변수의 사용 범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 이름은 EX0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요, range of variable use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베리어블 사용에 대한 레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메인 함수 안에서 일단 변수를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int value 1이라고 하겠습니다. value 1은 3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요, 아무 의미 없이 일단 중괄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중괄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중괄호랑은 구분되는 거죠. 이 중괄호 안에 내부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중괄호가 지금 하나 만들어진 꼴입니다. 그 중괄호 안에다가 int value 2는 5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value 1을 출력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value 2를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value 1과 value 2가 출력이 잘 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로 좀 올리면 3과 5가 출력이 잘 되죠. 얘는 3이 출력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5가 출력이 잘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선언됐죠? 선언된 게 어디입니까?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됐죠. 그럼 결국에는 이 중괄호에 매칭이 되는 이 중괄호가 닫힐 때까지는 이 value 1이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value 1이 살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이만큼이에요. 자기가 선언된 것부터 시작했고 선언된 중괄호가 닫힐 때까지. 그럼 이 value 2는 어떻게 될까요? value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언됐잖아요. 그럼 얘는 자기가 만들어진 중괄호가 어디예요? 이 중괄호죠. 그럼 이 중괄호가 끝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럼 결국에는 value 2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차피 여기 안에서 지금 system.out.print로 line 해가지고 value 1과 value 2를 찍었는데 이 찍은 거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지금 value 1, value 2 다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정상적으로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중괄호 바깥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오류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오류 지금 표시 났죠? 자, 이거 왜 오류가 날까요? 자, 오류입니다. 이 부분 왜 오류 날까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언됐기 때문에 요만큼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value 2를 찍으려고 하면 이미 메모리에서 value 2는 사라진 다음이에요. 정확하게는 스택 메모리에서 지워졌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수의 생명주의, 사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추가로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괄호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블럭만 만들기 위해서 중괄호를 쓰는 경우는 실제에서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이 나중에 제어문을 배우실 텐데요. 뭐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이 뭐 0보다 크면 이 정도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모든 제어문은 나중에 5개를 배우실 텐데 모든 제어문은 다 중괄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value 2라고 하는 것은 이 중괄호, 이 부문의 이 중괄호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value 2라고 하는 것은 이 부문의 이 중괄호가 닫혀지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중괄호만을 딸렁하고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은 제어문이니 뭐니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 아직 안 배웠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일단 중괄호만 이렇게 표시했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변수가 언제까지 살아있는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범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